자, 그러면 서서히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낙엽이 미소 짓고 가을산이 손짓하는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이제 한국지역개발학회의 2020년 국제세미나 지역균형발전, 구독경제 및 행정수도 이전 그 섹션의 토요일 날 섹션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신 우리 조덕구 회장님과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발표의 기회를 이렇게 주신 주최 측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섹션은 오전 9시부터 11시 45분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발표자분께서 생략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두 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박은미 박사님의 발표가 있고 두 번째가 우정욱 박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오늘 사회자 그리고 토론자 또 발표자를 서로 화면을 공유하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그 학교의 연구를 받아가지고 코로나19 그 다음에 영양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많은 그 전문가들이나 혹은 미국의 그 연구소장이나 하면 앞으로도 한 3, 4년 정도는 같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포스트 코로나 말은 좀 어울리지 않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은 많은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결론에 의하면 풍토병이고 계절적인 질병으로서 인류와 영원히 같이 한다. 이런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이제 그 비대면 온라인 그러한 컨퍼런스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회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경제학부에 근무하고 있는 정봉영 교수입니다. 전공은 이제 교통경제물류, 지금 현재 지역개발 분야에서 뭐 SOC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영국의 그 셰필드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고 전남대학교에 29년 동안 재직을 해서 내년에 퇴직 예정이고 그리고 한국지역개발학회에서도 부회장을 2번이나 했었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화면상으로 여러분을 보게 되어서 반갑고 또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 첫 번째 발표자 우리 박은미 박사님 소개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죠? 네, 잘 네, 들리고 있습니다. 네, 설명합니다. 이게 핸드폰이다 보니까 말씀이 그렇습니까?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발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의 박은미입니다. 저는 지금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이 안동도청에 저희 그 5월 28일 날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정책개발원이 경북 여성 가족 프라작하는 공간을 저희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석 달 조금 넘는 시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영역 중에서 저희 기관 중에서 정책실이 있고 성별 평가센터가 있고 저희가 이제 일자리 사관학교 운영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실이 있고 그 두 실의 이본부 정도 중에서 정책실하고 성별평가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정책실이나 이제 성별평가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이제 비대면을 교육하고 운영을 하는 게 조금 처음에는 어려운데 자꾸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도 그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그 소개 감사드립니다. 우정욱 박사님 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청에서 자치분권 자문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옛날에 행자부에서 근무도 하고 하면서 지방자치 쪽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가 좀 이렇게 뿌리 내리고 주민 주권이 실현이 돼서 주민의 정부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교육을 좀 해야 된다 해서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를 만들고, 그 협의회와 함께 자치분권 대학이라고 그 각 시군 구에서 자치분권 교육 사업을 하는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수년 했는데, 과연 이걸 이제 이번 하게 뭐 참여해서 잘 혼자로 서울대학교 문정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문정혜 박사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지역경제로 학위 받고 있는 문정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리노이에서 경제랑 수학이랑 플래닝 박사 하고 있다가요.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마무리하러 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토론으로 이렇게 왔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발표자는 그 경북 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박은미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논문 제목은 경북 성별 임금 격차 변화 분석 및 정책적 함의입니다. 박은미 박사님 지금 그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으면 이렇게 파일을 올려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말로서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일단 제가 파일을 받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사회자가 그 발표하시는 분의 파일을 올려 그다음에 파일을 갖고는 보내주셨어요. 사무국에서 해가지고 저는 이제 강의를 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러면 박은미 파일을 화면을 공유해서 띄워놓을 테니 컨텐츠하게 알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지금 저 안동하고 저는 이제 서울에 있거든요. 서울에 그 강남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이런 그 중계하면서 파일 올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화면 공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박사, 박은미 박사님 그 보이시죠? 네.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나씩 넘길 테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 번씩 표현해 주면 제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박은미 실장님의 경북 성별 임금 격차 변화 분석 및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예, 교수님께서 이렇게 또 직접 넘겨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 연구를 하게 된 계기를 조금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은 제가 또 이제 여성정책개발원에 몸을 담고 있기도 하는 어떤 환경적 요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본다면은 주로 제가 이제 노동정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 경제활동이나 이 부분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한 부분이 전혀 없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노동 정책을 내놓는다는 기본적인 방향 제시 자체가 임금 차별이라든가 임금 차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제안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성평등 부분 관련해 가지고 노동적이지요. 이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주로 이제 여성 노동 정책을 본다 그러면은 여성 인력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 인력 활용에 관련돼 가지고는 저출생활 문제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기반에만 굉장히 머물러 있는 게 지금 현재 여성 노동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남녀 간의 동일 직종과 동일 노동에 있어 봤을 때도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또 많이 이제 사라지지 않는 점도 있고, 그리고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단 한 번도 우리가 논의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 조금 이제 어떤 산업이라든가 직종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성별 임금 격차를 조금 분석해 보면은 좀 이런 고민을 해소하지 않을까 하는 기초 자료로서 조금 활용을 하고자 논의를 할 자리를 마련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목적의 내용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제안한다고 해서 제시를 해놨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통계청 자료에서 이렇게 보면은 2018년에 임금 근로자 중에서 여성 월 평균 임금이 174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남성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한 이제 295만 3천 원 정도로 해가지고 42.3%인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이제 의문점이 들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이게 동일 직종과 동일 노동에서도 과연 이럴까 하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이제 월 평균 임금을 가지고 제안을 한 부분이고요. 동일 노동하고 이제 직종에서도 뒤에 이제 추후에 제가 많은 연구 중에 일부분을 오늘 여기서 발표를 하는데, 사실은 동일 노동이라도 남녀 간의 이제 임금 격차가 발생한 거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앞부분에서 제가 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협력기구에 의해 가지고 봤을 때도 2018년 동일한 연도에서도 여기서도 동일 노동과 동일 직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남녀 임금 격차가 34.1% 정도로 해서 우리가 경북 도하고 이렇게 봤을 때도 8.2%나 도 단위가 조금 많다 이랬는데, 제가 이제 지역적인 공간적인 부분이 경북 지역이다 보니까 경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연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제주도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많은 연구를 한 결과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퍼센트의 격차에 대한 차이는 좀 있는데, 사실 동일한 이제 논의가 들어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여성하고 남성의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동일한 결론으로서 제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연구에 어떤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임금 격차에 대한 이제 부분에 대한 이슈는 여성 노동 정책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된 부분은 사실인데, 사실 지역에 따라 가지고 또 임금 격차가 발생한 요인이라든가 그에 따른 이제 공론화가 되는 자리는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다는 것에 의해서 지금 이 현재에서 경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별 임금 구조에 관해 가지고 주요 요인을 진단하고자 하는 게 지금 이 논의에 대한 어떤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을 조금 이제 보겠습니다. 연구 목적에 보시면은 전체 내용적인 이제 시간적인 범위를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사실 이 연구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게 데이터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종이나 이제 지역이나 또 특히 제가 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역이 또 하나의 변수가 또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성별이 또 들어가는 요인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연령이라든가 그리고 정비 여부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변수가 하나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또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제안하는 성별 이제 전국적인 단위에서 실태 분석을 한 이제 자료가 있어가지고 또 살펴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전국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가 너무 작아가지고 실제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전국 데이터로서는 활용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고민이 되다가 노동 패널 데이터를 좀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 패널 데이터도 2018년 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게 조금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데이터 분량도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래서 21개차 전체적으로 활용되는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1998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20년간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다 펼쳤습니다. 다 펼쳤고, 이게 패널 데이터다 보니까 시간이 될수록 사라지는 데이터도 있고 또 축적되는 데이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공통적인 이제 요인을 찾아내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거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 데이터 정리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학력이라든가 근속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가족의 어떤 수입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그리고 사업체 규모라든가 업종 노동 유무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전반적인 이제 남녀 임금과 이제 지역과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전체로 확보를 하여서 챙겨봤고요. 결국은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오늘 발표 자료에서는 좀 필요한 부분만 제안을 하였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제안하였고요. 지금 교수님께서 띄워준 자료에는 이 부분은 이제 노동 패널 데이터는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성별 임금 격차를 이제 분석하게 되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통계청 자료를 한번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내용들을 실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경북 지역입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성별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제 19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여성이 53%고 남성이 75.5%인데 이제 22.5%가 여성 비율이 조금 많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을 보셔도 이제 보면은 데이터 자체가 20.8%입니다. 그래서 전국이 조금 더 남녀 간의 격차가 미세하게 조금 낮은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거의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20% 이상이 성별 이제 경제 활동에서도 이제 격차가 조금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사실은 이제 과거에를 보시면은 25% 정도도 되었는데 17년 이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거의 한 22% 정도 수준으로 해서 경북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는 고용이나 임금 현황에서도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연령에 따라 가지고 경제활동 현황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성들은 조금 특이한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있으면 남성하고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 주로 이제 결혼이라든가 출산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20대, 30대 정도 취업을 20대 초반에 하다가 이제 20대 중후반에서 30대까지는 취업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일자리가 유지되는 그 부분도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 곡선을 이제 아시고 계실 건데 여성 경제 활동 부분에서는 M자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자를 영유자 코스로 바꾸는 게 이제 여성 경제 활동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점이다 하는 거를 많이 정책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반면에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증가하다가 20, 30대 이제 50대까지도 굉장히 이제 경제 활동을 많이 이제 참여율이 높다가 이제 연령대가 이제 은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자연적인 환경에 따라 가지고 한 5, 60대에서는 내려가는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영육자 코스로 진행되는 것이 사실 지금의 이제 모습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여성들의 어떤 경제활동 참여율이 M자에서 영육자 코스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여기서 데이터를 제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교육 수준별로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에서도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활동률이 이제 낮다는 이유 자체가 남녀 간의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도 이제 남성들은 이제 대졸 이상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62.9%고 여성들 같은 경우 연령대를 이제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유 연령층의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중저 이하의 이제 비율이 굉장히 많은 걸로 차지하는데 이게 사실은 지역마다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이제 농촌 지역을 들고 있기 때문에 농촌의 여성들이 학력이 낮은 이유가 이제 여기에서 또 표현되는 부분이라고 지역 특성을 이제 담은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경북 지역의 취업자 분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전국하고 경북 지역하고 좀 동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단위를 조금 잘못 적었습니다. 1000명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서비스 직종에 있어가지고 보면은 11만 8만 6천 명인데 경북 지역 중심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도 여성들이 서비스 직종이 굉장히 많이 포괄되어 가지고 많이 이제 업종에 직종에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 쪽에 이제 경북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농림어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무국가수 종사자로서 많이 이제 직종에 많이 포괄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 분야의 어떤 특성이 많이 있는데 장치 기계 조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은 이제 18만 7,640명 정도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지역의 특성을 가진다 하면은 농림어업 중에 다른 타 시도보다 많이 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전국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은 여성들은 굉장히 서비스 직종에 많이 이제 몰입되고 있고 남성들은 이제 제조업이라는 이 부분에 몰입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은 여성은 굉장히 서비스 직종 임금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단순하면서 굉장히 임금이 낮은 그런 서비스 직종에 일을 하고 있고 남성은 임금이 많고 이제 제조업의 일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어떤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 이래서 남녀 간에 이제 일자리 편중되는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성별 임금 격차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비스 직종에 이제 동일 노동인가 동일 직종에서 이렇게 같이 봤어도 약간 이제 여성의 어떤 임금이 낮은 부분으로서 많이 또 직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직종 자체에서 이제 성별을 구분하는 차이가 또 차별로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해서 이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연령별로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비정규직 분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은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에서도 보면은 여성이 이제 한 55.7%로 해가지고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령에 따라서도 보면은 주로 15세에서 19세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71.1%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상당 부분 여성의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이 많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청 데이터로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마 타 시도도 굉장히 이런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 및 임금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성별별 평균 임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서 좀 제안을 했어요. 통계청 자료로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국적인 비율을 쭉 보시면은 전국적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격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을 이제 데이터를 이제 기준점을 다르게 해서 제시를 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인 데이터를 보시면은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전국에 이제 61.5%로 해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남성이 100만 원 받는다면 여성이 한 61만 원 받는다.
이렇게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지역 4년간 평균에서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서도 4%에서 차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체 이제 통계청 데이터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격차 분석인데 제가 많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다 심지를 못했고요.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노동 패널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 패널 데이터 20년간 이제 전국 지역마다 뽑았을 때는 한 620명 정도의 620 케이스죠. 620 케이스를 이제 발치를 했고요. 98년에는 이제 보고 154 케이스를 보고 2008년에 189, 18년에는 297개 케이스를 통해서 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건수로 이제 하기에는 조금 이제 데이터가 맞지 않아서 비율로서 전체적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일반적인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서 여기 노동 패널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성별 임금 평균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네, 요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별 임금 월 평균 임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 평균 임금에 봤을 때는 좀 전에 이제 통계청 자료였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패널에서 제시한 데이터를 보시면은 2018년에 이제 경북 지역의 월 평균 임금이 여성이 이제 186.2만 원이고요. 남성이 이제 309만 원을 해가지고 성별 임금 격차가 38.1% 정도로 해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98년에 보시면은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20년을 다 제시하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10년간 이제 끊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008년 같은 경우에는 46.7%고요. 98년에 46.7%고 2008년은 42.5%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 대비해서 2018년에 있어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 데이터 10년 전에 데이터를 해서 이제 지금 2018년의 데이터를 통해가 비교를 해봤을 때는 4.4% 정도 감소한 것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98년부터 해서 사실 임금 격차는 한 조금씩 미세하게라도 격차가 전체 데이터를 제가 다 봤을 때는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감소는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를 계속 감소할 시간을 이제 우리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있어 가지고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인해 가지고 격차를 감소해야 될 것인가를 항상 이제 체크를 이제 해야 되는 부분 정책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또 현실에 있어 가지고도 이 부분에 있어 격차가 차별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연구를 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그 중위임금을 보았습니다. 성별 이제 월 평균 중위임금인데 다음 페이지죠. 중위임금. 그래서 중위임금에 봤을 때는 2018년에서 가지고는 이제 41.8%로 중위임금이 이제 성별 임금 격차가 나타났거든요. 이제 그를 봤을 때 98년 같은 경우에는 2008년하고요. 무려 이제 중위임금이 50% 정도 성별 임금 격차가 반 정도 그렇게 결국은 이제 여성이 이제 남성에서 절반 가량밖에 98년도와 2008년 정도 수준 봤을 때는 같은 직종에서도 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받지 못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 평균 중위 임금 자체에서도 그런데 이제 2018년에서는 한 41.8%가 이제 격차가 이제 발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연령하고 교육 수준별 성별 임금 격차입니다. 연령과 수준별 봤을 때는 여기에는 이제 시간당으로 제가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9,723만 원이고요. 남성은 시간당 15,649만 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격차가 돈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은 5,926만 원에 이제 시간당 중위임금 격차가 발생을 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연령에서 봤을 때는 이제 30에서
54세에서 중연령이라고 이제 장년층으로 이제 큰 분류를 봤을 때는 장년층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때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2018년 이제 부분만 이제 제시를 하였고요. 그러면은 여기 데이터에는 제가 싣지는 않았지만은 2008년하고 98년에서도 이거보다 더 많은 격차가 한 5% 이상의 격차를 발생을 한 것은 사실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원고에 지금 실어놨어요. 여기는 실어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간당 임금을 한번 제시를 해봤을 때도 동일한 이제 격차 발생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인데 18년에 시간당 임금이 봤을 때도 여성이 11,512.5만 5원이었고 여성은 16,386.1원으로 해가지고 임금 격차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9.7% 정도로 발생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98년에는 46.5% 정도 임금 격차가 발생하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0% 이상이 2018년에 이제 기준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감소한 거는 사실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월 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이란 이 부분들이 여기서도 20년간 어떤 데이터에서는 최근 이제 2018년에서는 많은 부분이 감소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부분입니다. 비정규직과 이제 정규직 월 평균에 봤을 때는 제가 여기 처음에 제안할 때는 남녀를 이제 처음에는 제시하지 않았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평균에 있어서도 여기에는 정규직이 한 215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은 비정규직은 175만 원 정도 2018년에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실제적으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월 평균이 40.6% 정도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것 뒤에 이제 간략하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여성들이 이제 비정규직에 이제 포함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도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월 평균이 이렇게 또 차이가 많이 나고 시간당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나는데 결국은 여성들이 이제 성별 임금 격차에 있어가지고 이중적인 격차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얘기한 대로 시간당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보시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제 시간당 임금에 있어 가지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기업 규모별 월 평균 임금을 여기 보시면은 기업 규모별 월 평균 임금에서도 보면은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을 비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이제 98년에 보시면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한 128만 원 정도 받았고요. 중소기업은 88만 원 정도 받았다는 게 노동 패널 데이터에 근거한다면 98년에는 31.2% 이제 격차가 나는데 발생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한 이제 4.9% 정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318만 원을 받으면은 중소기업은 219.9만 원 정도에서 받고는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게 보면은 98년에는 31.2%가 격차가 나다가 2008년에는 41%까지 격차가 발생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10년 전보다 10년 이후에 격차가 이제 발생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다시 30.9%로 해서 과거 98년보다 훨씬 더 조금 더 이제 비슷한 이제 수준으로 이제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한데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하는데 여기 2008년하고 이 부분에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상황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 규모별로 해가지고 성별 임금 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규모별 성별 임금 격차를 보시면요. 여기에서도 이제 대기업하고 이제 이어가지고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성별 임금 격차의 어떤 변수를 다시 골라서 봤을 때는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의 성별 임금 격차는 28.3% 정도의 격차가 났고요. 98년에 45.8%가 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비율이 이제 낮아진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2018년 같은 경우에도 24.6%인데 98년에는 40%에서 굉장히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정규와 비정규 그 얘기가 좀 비슷한 부분인데 대기업하고 정규직이 대기업 정규직이 여성이 남성보다 시간당 임금이 더 낮고 비정규직은 여성이 더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표야를 한번 보시면은 대기업 정규직 여성을 이렇게 표에 보시면은 네, 남성보다는 시간당 임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 낮고 그 밑에 이제 비율로 있는 거 마이너스 56.8%가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56.8% 의미는 여성의 임금이 더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이라는 것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보시면 대기업일 경우에는 비정규직인 여성의 임금이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의 여기에서는 31%거든요.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1%가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성별 격차가 이제 발생하는 것에서 남성이 이제 좀 더 많이 남성 같은 경우에가 이제 더 많이 받는다는 그런 이제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받을 때 이제 여성이 31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봤을 때 보면은 결국은 이제 중소기업 18년 기준을 봤을 때 중소기업은 정규직의 어떤 시간당의 성별 임금 격차가 높죠. 그래 높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중소기업을 정규직 여성의 시간당 임금이 대기업 남성의 대기업 남성의 시간당 임금은 봤을 때 절반 수준밖에 머물지는 못한다는 것은 사실 왜냐하면 이거는 조금 비교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으로서 이제 정규직에 중소기업에 다녔을 경우에 대기업 남성의 이제 절반의 100만 원 받을 때 여성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정도밖에 이제 분야가 다르다 보니 그 정도 수준밖에 머물지 그렇게 격차가 굉장히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도 많이 발생한 거 사실이고 남녀 간의 격차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중적인 격차가 발생한다는 거를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업 규모별 이제 근속 연수별로 해서 두 가지 이제 변수를 시트를 같이 한번 봤습니다. 여기 봤을 때도 보면은 기업 규모에 따라 가지고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연수별로 이렇게 보면은 임금 격차에서 보시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8년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격차가 제일 많았거든요. 40.8%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별 시간당 임금 격차가 5에서 7년 정도의 수준에 53%를 해가지고 격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 다녔을 경우에는 성별 임금 격차가 1, 2년 미만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5에서 7년 미만일 경우가 성별 임금 격차가 이제 다른 이제 비율보다 연수별보다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의미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여기에 따른 이제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만약에 이제 거기에 있는 임금 시트가 이제 정해져 있다 그러면 노사협의 간에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직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그 부분까지도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종사자, 중소기업 종사 성별 통합 페이지에 보면 종사자 비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남녀 간의 어떤 격차를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2018년에 경북 지역에서 보면은 뭐 경북이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성이 이제 중소기업 비율의 한 78%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68.6%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중소기업에 있어가지고 보면은 72.6% 전체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소기업 근로자 중에서 여성 비율을 보면은 98년부터 해서 쭉 보시면은 53%에서 크게 어떤 변화를 많이 가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20년간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여성 근로자 비율이 한 50% 이상은 경북 지역에서는 많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종사자에 따라서 지위별 이제 성별 임금 격차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상용직이냐 아니면 일용직이냐 임시직이냐 이런 이제 지위를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98년하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이 98년 같은 경우는 한 60.7%에 있어가지고 격차가 굉장히 성별 임금 격차가 많이 발생했고요. 18년 같은 경우에는 43.9%에서 격차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단지 이제 그 사이에 10년간에 이제 98년 지나서 2018년 이후에 이제 10년 전에는 상용직에서 이제 그 성별 임금 격차가 이제 41% 정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제시한 표에서는 분석을 했을 땐 좀 이제 데이터가 순위를 집을 수는 그랬지만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일용직의 임금 격차가 이제 성별 임금 격차가 상당히 높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임시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별 임금 격차는 여기서는 사실 조금 더 다른 지위에 비해서는 좀 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18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13.2거든요. 이 부분은 여성이 조금 더 높다는 얘기거든요. 격차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다른 비율에서는 남성이 이제 더 높아서 격차가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임시직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이제 직종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또 격차가 조금 더 많이 이제 임금을 많이 받고 남성보다는 약간 더 10% 이상 차이 나거든요. 차이가 나면서 격차가 발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연령별로 보시면은 이 부분은 이제 통계 데이터에 제가 좀 전에 앞에 얘기했는데 그 얘기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제 여성들이 이제 일정 부분에 있어서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20대 후반부터 30대까지가 이제 연령 이제 보면은 경제 활동률이 굉장히 저조해집니다. 그와 같이 맞물리게 되는데 여기서 30에서 54세에서 이게 장년층으로 해가지고 비율이 이제 늘어나다 조금 이제 폭을 좀 늘려놨는데 그에 따라서도 데이터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격차를 보면 2018년에서는 36.2%에서 격차가 조금 더 발생하고요. 그리고 2008년 같은 43.4% 해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령층에 보다는 이 연령층에 30에서 54세 연령층이 발생한다는 게 결국은 이제 여성의 이제 출산과 결혼으로 인한 경제 활동에 어떤 영향도 일정 부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체 규모별 성별 임금 격차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서 100에서 299명 정도로 해가지고 격차가 이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이어서 이제 10에서 29명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서울이나 이런 쪽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고요.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성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 규모가 굉장히 좀 중소기업 위주로 도로 이제 자체 규모가 발생이 많이 되고요. 특히나 근로자가 굉장히 소규모 비율로 해가지고 꾸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격차가 많이 발생하는데 사업체 규모가 낮다는 것도 여기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소규모에 있는 비율이죠. 10명에서 29명에 있는 기업 사업체 규모의 경우가 격차가 많이 더 벌어진다. 이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남녀 간의 이제 격차가 발생하면서 이게 결국은 이제 기업체가 중소기업하고도 또 연계가 또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보면은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중적인 이제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계기가 이제 하나의 동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성별 임금 격차나 아니면 양성평등 정책이라든가 노동 정책이라든가 이 한 부분에서 조금 더 섬세한 이제 정책 방향이 나와야 되지 않냐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성별 임금 격차에 따라서 긍정 연수를 봤을 때는
경북 지역은 이제 7년 이상일 경우가 30.6%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성별 인구 격차가 발생하였고요. 다른데 이제 2008년도 7년 이상이고, 근데 98년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데이터를 향후에 이제 좀 7년 이상 이제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승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여성들의 대표성하고 이제 관련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유리천장이나 이런 문제가 이제 가시다 보니까 관리자나 이렇게 빠질 때 남성 위주로 이제 관리자의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근속 연수는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먼저 이제 관리자로 빠지거나 이런 이제 정책에서 그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이 되고 그에 따른 이제 임금 격차가 발생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보면은 여성 관리자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물론 이제 남녀 간의 어떤 부분에서 무조건 이제 관리자를 발의 이렇게 여성들을 이제 그 경제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무조건 하자는 것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이제 기회를 상실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약간 이제 정책적으로 봤을 때 그 정책을 잘할 수 있는 남녀 간의 기회를 반드시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승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아마 근속 연수의 합리적인 요인이 되는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 훈련 여부별 성별 임금 격차를 보시면은요. 여기서도 보면은 직업 교육 훈련을 이제 받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직업 교육 훈련이 경험이 있을 경우가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는 이제 33.8%의 어떤 이제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이제 보면은 10년 전에도 이렇게 보시면 경험이 있을 경우가 이제 47.8%에서 격차가 조금 더 높거든요. 98년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없을 경우가 48%로 해서 조금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드냐면 과연 이제 직업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이제 정책적으로 이게 결국은 정책에 있어 효과적이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직업교육 훈련을 인대 소별 임금 격차에도 전혀 많은 이제 물론 이제 격차가 완화되기는 했지만은 해소되지는 않은 부분이 많이 해소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의미 있게 정책적으로 지금 우리가 제한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 이제 기초 자료로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하나가 이제 보면은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례에 보면은 거의 노동조합이 가입돼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노사 간의 협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노동조합 가입 여부별 이제 상황 여부별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적인 데이터와 데이터 비율의 어떤 차이는 약간 날 수 있지만은 상황은 좀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노동조합 가입 상황별 해서 노동조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이 가입하고 있지 않는 집단이 28.7%로 해가지고 격차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13.3%로 해서 격차가 조금 이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하고 있지 않을 경우가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성별에. 그리고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 그 다음 순위로 해가지고 이제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성별에 대한 임금 격차에 대한 게 노동조합이 좀 중요한 요인이 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임금 시트나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할 때 많은 이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다 보니까 조합이 이제 가입하지 않을 경우나 조합이 없을 경우 이런 이제 변수에서보다는 조금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서 좀 합리적인 이제 임금 시트를 짜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간략하게 이제 데이터적인 부분들을 제시를 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책적인 어떤 부분에 제안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북 지역에 제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제안을 했지만은 전국적인 어떤 정책 제안하고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100가지만 이렇게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이제 어떤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법적인 기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그에 따른 이제 동일 직종으로 동일 임금을 체크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인 조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서울시하고 경기도 고양시는 이미 이 조례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는 이제 2017년부터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가지고 공약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적인 근거를 마련을 해가지고 경북에서도 당연히 이제 이 내용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매년 이제 2년이나 3년마다 2년에 한 번씩 아니면 정기적인 어떤 임금 격차 실태 조사를 해서 그 계획을 또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노동정책의 또 하나의 어떤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성평등 임금 실천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없거든요. 그렇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격차가 발생을 하였고 그게 이제 차이로 가는 경우도 있고 차별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는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요소가 이에 따른 차이에 따른 정책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필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차별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차별을 이제 완화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성평등 임금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이드라인은 누구에게 줘야 되냐면 기업체에게 그거를 공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하고 있는 임금 공시라든가 이런 거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일어난 기업이거든요. 공사라든가 그 부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임금 격차 실태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민간까지도 영역을 확대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이제 사업체 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필요로 하는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업체의 특성에 따른 가이드가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촘촘한 이제 가이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제안한 게 제가 직업훈련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제 직업훈련 교육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업훈련을 받든 받지 않든 격차가 발생하는 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직군교육이 과연 이제 제대로 이제 많은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정책이 효율적인가는 한번 체크를 하고 꼼꼼하게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더 넣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성별적으로 직종의 격리 현상이 발생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설명했던 것처럼 서비스 접종은 여성 거고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전통적인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약간 이제 남성과 여성의 어떤 직종이 분리되어 가지고 간다 여성은 남성 제조업 분야고 이런 이제 의식을 가지게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성 근로자는 승진의 기회가 굉장히 낮아지고 좀 낮은 이제 열악한 환경에 이제 빠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M자 코스에서 일어나서 발생하는 게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경력단절 여성에 따른 근거 경제활동 촉진법이 촉진 조례도 있고 법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비소통 직종이라도 업종 분야에 검토를 해서 취업 지원이라든가 이 이제 약간 직종 격리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특화된 이제 직업교육 훈련 항목을 법적인 부분들에서 정비를 시켜가지고 이를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이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두 번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은 성평등 임금 공시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고 가이드가 있으면은 가장 중요한 게 공시제에 대한 표준안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공시제를 이제 발표를 하고 많이 이제 제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도 이제 성평등 공시제 표준안을 마련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는 이제 적용 대상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구성 항목은 어떻게 돼야 되고 임금 정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여기에 왜 필요한가에 대한 공감대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임금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차이가 나고 단순히 이제 단순한 차이와 차별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기보다는 반드시 이제 공감대 형성에 따른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컨설팅이 선제적으로 좀 공시제 마련에 있어 가지고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제안을 해보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가족 친화 센터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타 시도에 있어 8개 정도는 한 8개 정도죠. 가족 친화 센터를 이미 많이 활용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타 시도 8개 센터는 저희와 같은 여성정책연구원이라든가 여성정책연구원이 있거든요. 그 연구원에서 이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저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10억 5천 예산을 받아가지고 가족친화센터가 아닌 가족친화 지원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10억 5천을 하다 보니 이 전체적인 센터가 좀 필요하다 이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센터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결국은 이제 여성들이 이제 일생활 균형의 어떤 정책에 굉장히 많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저희가 이제 주는 정책이 긍정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건 단순히 그 시기적으로 보면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지속적인 영향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 30대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는데 여성은 결혼과 출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일생활 균형을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경력 단절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 경력 단절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일생활 균형의 정책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가족 친화 센터가 필요하지 않냐는 게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타 시도에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환경 조성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제가 8개니까 17개 지역 중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생활 균형 이제 기업 내 일생활 균형 정책이 필요한 데서 이제 도단이나 아니면 시단위의 가족친화센터가 가칭으로 저희 경북도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제가 서두에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 인근관리 통계가 굉장히 좀 아직까지 많이 구축이 좀 안 돼 있고 그에 따른 제공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업직 특성도 다 다른 부분인데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다 고려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선행 연구해 보니까 경제활동 인구 근로실태조사, 노동 패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보면은 전국적인 데이터는 가능한데 이게 시골 지역 시도별 데이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제가 통계청에 이제 대전에 이제 통계 관련해 가지고 이 분야를 좀 논의하는 곳에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 데이터를 좀 성별 인구 관리를 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를 좀 필요하다는 거를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 드렸더니 좀 그 부분에서는 검토를 하겠다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좀 경북 지역 중심위에서 타시도에 계시는 이제 교수님과 박사님들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하나의 어떤 이제 시사점으로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토론에서 많은 고견을 주시면은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연구였는데 끝까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경북 도청이 안동에 있고 저희가 또 안동에 이제 한 넉 달 전에 왔다고 좀 서두에 있어야겠는데 기회가 되면은 오늘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번 모시고 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그 박은미 박사님이 경북 성별 임금 격차 변화 분석 및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34분인데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씩 마시고 오셔가지고 잠시 또 우정욱 박사님 40분에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계속 앉아 있었더니요 화면 돌리면서 이게 말을 계속 하시니까 제가 떠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허리가 다 아파가지고 좀 물 한 잔 먹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정욱 박사님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교수님 토론은 안 하고 가나? 토론은 언제? 그냥 같이 하고 한꺼번에 토론하는 게 아, 낫지 않겠어요? 한꺼번에요? 네. 네네네네. 왜냐하면 토론 또 중간에 하고 그러면 또 시간이 아, 네. 예, 한꺼번에 토론. 토론 시간 몇 분 정도 필요하시겠어요? 아, 그냥 두 분 다 간략히 코멘트하고 질문 몇 개만 하니까 한 5분에서 10분이면 한 분 다. 예, 알겠습니다. 일찍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두 번째 발표는 우리 그 자치분권과 인적 자원 개발 우정욱 박사님이 서울시청에서 자문관으로 계시는데 아마 실무적인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역사상 그 남이 발표하시는 하는 것을 내 역사상 대학교 30년 경력에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서 저도 이제 그 전공이 교통경제, 물류 뭐 이런 SOC 사회간접자본 분야이기 때문에 두 분 발표하시는 분야가 전혀 새로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맞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우정욱 박사님 발표 시작해 주시고 지금부터 화면 공유하고 파일 공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컴퓨터를 2대를 켜놓고 있어요. 아, 집에서 이제 그 온라인 강의를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노트북으로 아마 그 노트북을 하나씩 갖고 계시면 다음에 이렇게 다니실 때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정도로 뭐 핫스팟으로 하면은 뭐 더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감안을 앞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자치분권과 인적자원개발 우정욱 자문관님 발표 부탁합니다. 네, 예, 교수님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한국 사회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에 자치분권 이 질적 고양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내년이 30년이 되는데 내년이나 뭐 3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거의 비슷비슷한 논의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주민자치 부분에 대한 요구가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을 그 제도적 분권과 본질적 분권, 결국 자치분권은 주민주권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질적 분권의 문제에서 본다면 조금 고양되는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적 분권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9년에 UN 경제사회국에서 분권화의 성공 조건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예레반 유고슬라비아 예레반에서 예레반 선언을 채택하는데 첫째가 분권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성공 조건이 4가지를 제시하면서 첫째가 입법 시스템의 분권화입니다. 그 국회만 법률을 만들지 말고 지방 정부에서 만드는 조례나 이런 부분도 좀 법률적 성격을 좀 부여해야 된다는 거고요. 둘째는 그에 따르는 재정의 분권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자치분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 부분이 재정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에 따르는 재정의 분권하고 셋째가 인적 자원의 개발입니다. 여기서 인적 자원의 개발은 시민의 전문화, 뭐 공무원 조직을 비롯한 전문 영역의 재전문화, 그리고 공직자의 윤리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네 번째가 시민사회의 역할과 시민 참여의 조직화, 이렇게 분권화의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저는
정말로 이 분권화를 하기 위해서 또 자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고 앞에 첫째와 둘째는 제도적 분권이라면 셋째와 넷째는 제도적 분권에 관련 없이 해나갈 수 있는 실질적 분권화의 조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분권을 위해서 지방 정부가 노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만 쳐다보는 분권화를 주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자치 분권이 주민 참여라는 질적 변화에 다다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 수단으로서 인적 자원 개발, 즉 시민 교육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 민간교육기관이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이제 지방정부협의회랑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자치분권 수강생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 5년에 걸쳐서 매년 수천 명씩 거의 1만 명 이상 이렇게 수료를 했는데 이분들이 과연 교육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의 효과를 미치는지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장으로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그 과거에 우리 한국은 자치분권을 이야기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문 교육기관도 전무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자치분권을 제대로 도입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고 이 자치분권 교육은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참여라는 게 뭐냐? 참여에 대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정의를 해봤는데, 뭐 우리 자치분권의 주민 참여에 대해서 이제 그 가장 뭐 아인슈타인하고 되게 이름이 비슷하신 아인슈타인 교수님께서 참여에 대해서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권력을 지니지 못한 주민들에게 의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권력을 재분배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주민들이 자치의 주체로서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주민참여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자치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스템 안에서 기회와 학습을 통해서 주민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전략적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의 모형은 결국에 그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시민 교육이 주민 참여에 어떻게 효과를 주고 있는가, 그 상관성은 무언가를 분석하는 게 되겠습니다. 연구의 모형은 독립 변수에서 시민 교육을 교육 내용, 교육 운영, 교육 과정 만족도로 두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요인 분석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식의 변화,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는 거고 조사 방법은 최근 3년간 자치분권대학 수강생들을 배출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근 년인 작년에 수료한 사람 2019년에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7월 7일부터 2020년 10일까지 4일 동안 수강생 1383명에게 설문지를 발표해서 351부를 회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응답률은 25.37%인데 이 실질적으로 25.37%라는 응답률은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죠. 이 자치분권 대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뭐 프로젝트 명이긴 한데 어쨌든 자치분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방 정부들 지금 현재 저희 서울시를 비롯해서 43개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참여해서 분담금을 내고 자치분권 교육, 그 다음에 자치분권 연구,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박람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협의회인데 이 협의회와 공동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 과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인데
주민자치나 참여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관내 시민, 그다음에 공무원, 주민자치 관련 활동하는 이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주된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육 과정은 그동안에 이제 행정학에서 이야기하는 뭐 지방행정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자치사상, 자치철학, 역사, 지방정부론, 그다음에 지방정부와 뭐 언론, 지방 지역의 축제 이런 지방재정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개설을 하고 또 이제 전문 과정이라 해서 이제 좀 더 심화된 과정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 분석 결과에서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인데 이게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주민자치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5, 60대입니다. 지금 젊은 층들은 잘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 연령대별로 보면은 50대가 44.2%, 60대가 39% 정도 되는데 응답자가 그런데 이건 실제로 수강하는 수강생들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성별 비율로는 여성이 한 55%, 남성이 한 45%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과정에 그 수강 신청하시는 분들도 대체로 비슷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 주민참여 활동에 참여해 본 사람이 88%로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군은 뭐 다른 여러 지방자치 관련해서 통계를 내보는데 이 부분하고도 대체로 비슷하고 대체로 하루에 2, 3시간 정도의 여유가 요 미만의 시간 여유가 있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수강생들의 주민자치 활동 참여 여부와 요인 간의 관계 분석을 T테스트로 실시한 결과 1%의 유의 수준에서 독립 변수의 교육 내용, 종속 변수의 형태 변화에서 주민자치 관련 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결과표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회 변수와 요인 간의 관계에서는 주민자치 활동 참여 의지에 따른 요인입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저희가 독립 변수로 설정한 여러 가지 뭐 교육 과정의 만족도 뭐 이런 환경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주민 참여 의지가 높은 사람이 결국 교육 만족도나 이후의 변화 과정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사회적 이 인식의 변화와 형태 변화에서 그 사회적 주민자치 활동 참여 의지에 따른 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했는 건데 참여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가 훨씬 변화의 요인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이 분석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이거 유심히 보시면 그 교육 과정 만족도가 결국에 그 다른 요인들 교육 내용이나 저희가 그 독립 변수로 설정한 교육 내용이나 교육 운영이나 교육의 만족도보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교육 과정의 만족도 그러니까 자기가 갈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만족도를 줬을 때 인식의 변화, 행태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이런 과정이 되겠고요. 네. 다음, 시민교육 보면 이 연구의 과설이 결국 시민교육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데 표 6하고 같이 분석 결과 회기 모형의 검증 통계량 F값이 152.417로 1%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고요. 투입된 독립 변수들 중에서 교육과정 만족도가 인식 변화에 정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만족도가 높아지면 인식 변화도 커진다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장. 그다음에 시민교육이 행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이 부분도 교육과정에 투입된 변수들 중에서 교육과정의 만족도가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가 높아지면은 행태 변화가 높아진다는 건데, 요 기간이 그 분석을 하고 교육을 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과정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인식의 변화보다는 행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더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결론 부분인데, 이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서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민 교육이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시민 교육이 행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모두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육과정 만족도가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1% 유의 수준에서 인식 변화와 행태 변화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만족도의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인식 변화와 행태 변화는 수강생 개인적 만족감과 효능감이 상승할 때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가 검증하고자 했던 것은 시민 교육을 통해서 인식 변화, 행태 변화는 제도적 형식적 발전보다 속도 면에서 더 더디게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접근해서 지방자치를 그리고 안착시키려면 주민들의 인식에 내재될 수 있는 지방자치 교육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게 결국은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연구는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지방자치 영역에서 지방자치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주장을 하면서도 결국은 어떤 지방자치를 할 것이냐 하는 상들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를 이야기하면서도 지역에서 어떤 자원으로 어떻게 육성해서 자치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가 낮기 때문에, 결국에서 이 자치를 안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지역 자원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나 인적 자원 개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이 연구의 결국은 시사점인데, 이 연구를 하면서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지방자치가 질적 변화를 이루고 지난 20-30년간 지방자치를 이야기하면서도 크게 진전시켜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엔 주민들이 이게 내 삶을 바꾸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면 결국에 주민들이 이게 내 권한을 찾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에 지방자치의 내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 핵심적으로 지방자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중요성에 비해 가지고 지방자치의 개념의 모호성, 그러니까 범주의 모호성이 너무 크다.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이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갖추는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 교육을 통한 지방자치의 질적인 향상은 결국에 생활자치, 주민들이 내 삶에 있는 생활자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생활자치는 지역 정치와도 연계성이 크기 때문에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정치에 대한, 이렇게 우리 개개인 누구나 다 정치인이고 정치를 하는 것인데, 정치는 남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신뢰성과 부정적 이식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참여를 위해서는 자치 역량 강화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시민교육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치 역량은 결국에 주민자치에서 항상 건립도로 작용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구실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연구의 배경에서 유엔에서 이거 결국에 유엔에서 예레반 선언이라는 것을 분권화의 성공 조건이라는 걸 채택할 때는 소련이 몰락하고 난 다음에 그 구소련 이렇게 유고슬라비아나든지 이게 구소련의 러시아 연방에 독립한 여러 나라들에게 제시를 한 건데 이거는 결국에 그 중앙 집권을 좀 완화시키고 분권화된 국가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제시했고 그 경로를 4가지로 설명했는데 예레반 선언에서 지방자치의 성공 요인 중 셋째, 넷째 결국에 넷째 시민 참여의 조직화가 이 자치분권의 성공력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 개발을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 인적 자원 개발은 지방자치 성공에 매우 중요한 경로가 될 거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지방 정부들이 앞장서서 그리고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지방자치 인적 자원 개발, 시민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걸로 이 연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그 두 분의 그 지역 경제 발전과 그리고 인적 자본,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적 자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박은미 박사님은 이제 경상북도 남녀 성비, 남녀 임금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함의점, 그리고 우정욱 박사님은 이제 그 인적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했습니다. 발표를 두 번 발표 고생 많으셨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그 발표에 대해서 우리 서울대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문정혜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문 박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박은미 실장님부터 코멘트를 해보자면요. 제가 평소에 노동시장이나 뭐 인적자본, 그다음에 여성의 노동에 관한 연구에 관심이 많아서 박은미 박사님 연구 아주 흥미롭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셨는데요. 경북 지역은 남녀 임금 격차가 8.2%나 더 높다 그러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남녀 성별 임금 구조나 격차를 살펴보는 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년 동안에 지역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또 보여주셨는데요. 그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분석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노동 패널 데이터로 3기 년도에 경북 지역 노동시장을 남녀 임금 격차의 다양한 부분을 정말 월 평균부터 시작해서 기초 통계량 분석을 아주 자세히 해주셨어요. 이런 기초 통계를 이용해서 경북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고용이나 임금 현황을 보여주시고 정책 제안을 하는 것도 학술적으로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요. 연구 목적에서 이제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서 이제 성별 임금 격차의 주된 요인을 진단을 한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명하셨듯이 이제 경북도가 이제 8.2%나 더 높다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왜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임금 격차가 더 높은지 뭐 그런 이제 솔직히 연구 목적만 듣고 처음에는 이 경북도의 남녀 임금 격차가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가, 아니면 왜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가, 그런 이제 방향으로 흘러갈 줄 알았거든요. 분석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기초 통계량으로만 그냥 팩트를 좀 그러니까 나열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리고 또 이제 결과들을 보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되는 추세가 보였단 말이죠. 임금 격차가요. 그럼 왜 이 임금 격차가 경북 지역에서는 감소가 되고 있을까? 그런 다양한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분석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목적에서 변화에 대한
주요 원인을 본다고 하셨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점이 연구에 나타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제시한다.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적인 면에서 저는 노동 패널 데이터로 이제 뭐 평균이나 이런 기초 통계로만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남녀 임금 격차 선행 연구들을 보면은 뭐 요인 분해 분석도 하거나 아니면 민서리언 웨이지 펑션 정도로 이 남녀의 임금에 어떤 요인들이 주나 회귀 분석 정도는 하셨었어야 더 이렇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임금 할 때 뭐 회귀 분석 방법론이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보통 성별 임금 격차 같은 거 볼 때 보면은 이제 남녀 뭐 생산성이나 디스크리미네이션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휴먼 캐피탈 같은 것도 조금 더 고려를 해보셔서 이제 그 분석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처음에 제시해 주신 연구 목적에 합당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경북 지역이니까 조금 경북 지역의 임금에 대한 연구가 있냐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별로 저는 발견을 못했어요. 이런 분석 연구가요. 그러니까 경북 안에서도 뭐 대구나 이렇게 도시나 비도시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시면 더 귀중한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 코멘트는 여기까지. 예. 계속 할까요? 네. 그리고 이제 우정욱 박사님한테 혹시 또 질문 네, 우정욱 있으면 박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자치 분권에 대해서 참 생소한 부분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발표 들으면서 그리고 또 토론 준비하면서 참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시민교육이 주민 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을 하셨고, 특히 자치 분권에서 이게 인적 자원 개발 차원에서 시민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드물다고 하셔서 그쪽으로 접근하신 게 상당히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발표를 보면서 조금 걱정됐던 부분이요. 방법론 쪽에서 조금 상당히 걱정된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그거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에 가서 왜 다중회귀 분석 OLS를 쓰셨을까 싶어갖고요. 우선은 박사님께서 설정하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우선 질적 연구에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근데 뒤에 가서 컴퓨터를 넣으셨는데요. 독립변수, 그러니까 종속변수가 인식변화, 행태변화죠. 그럴 때는 종속변수가 카테고라이즈드가 돼 있어요. 오더가 있고요. 설문조사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설문조사 과정이나 설문조사 하는 법은 잘 모르는데 인식변화와 행태변화도 설문조사로 1, 2, 3, 4, 몇 가지 랭킹이 있어서 거기서 고르는 거 아닌가요? 그럼 종속변수, 그쵸? 그럼 종속변수가 카테고라이즈드가 돼 있어서 OLS로 보통 돌리질 않아요. 로짓이나 프로빗 그쪽으로 가갖고 이제 다른 방법론이 써야 되는데 그걸 지금 마지막에 다중회귀 분석으로 하셨어요. 그럼 방법론을 좀 바꾸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고 나니까 독립변수를 우선 이렇게 교육 내용, 운영, 만족도 3가지로 고르셨는데요. 이게 뭐 제가 이쪽에 뭐 서베이는 잘 몰라서 왜 이렇게 설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상관관계가 서로 높아요. 상관관계가 너무 높으니까 만약에 이 다중회귀로 돌렸다 하더라도 행태변화회귀 분석은 행태변수는 더 항문 유의하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모델 스페시피케이션에도 저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미 변수가 더 공부가 되는데 이제 이렇게만 됐는데 자기들끼리 이미 종속관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뭐 설명력은 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모델 스페시피케이션은 보다는 이제 로짓이나 프로 다른 방법론을 예, 문정혜 박사님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뭐 여기 발표자 2분인데 토론자는 1분이니까 저도 사위를 하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일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박은미 박사님 경북 성별 임금 격차 변화가 변화 분석 및 정책적 참석 합의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게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이 한 4가지 요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첫째가 그 직업 기술이라든가 직업군에 따라서 그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가 있고, 두 번째가 배후 지역의 그 산업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서도 굉장히 임금 격차가 발생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임금 격차의 남녀 간의 교육에 따라서도 이제 발생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임금 격차 이런 그 구체적인 측면에 대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임금 격차가 과연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더 큰 영향으로 작용을 했을까? 그래서 임금 격차 발생 원인에 대한 어떤 중요한 발생 요인을 규명을 하고 이것에 따랐을까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A라는 요인이 더 있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경북과 강원도나 혹은 농도인 뭐 또 전라남도나 혹은 충북과 비교했을 때 어떤 유의와 시사점과 차이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상북도의 연구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타 지역에 관한 그런 임금 격차의 원인을 제도적으로, 역사적으로, 교육적으로, 행태적으로, 직업적으로 보면서 경상북도에 관한 연구를 일반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두 번째로 생각해보고, 세 번째 사항은 그러면 이와 같은 임금 격차의 원인이 물론 이제 그 시계열적인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어떤 그 통계 분석을 통해서 어떤 그 중요한 영향 요인과 그리고 변화 요인을 지역별로, 경북에서도 다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혹은 직업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낸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측면에 대해서 더 그 임금 격차가 발생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은 지역에서 있어 굉장히 큰 영향이 하나가, 첫 번째가 인구의 고령화 문제입니다. 인구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특별히 남녀 간의 임금 격차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4,800만이라고 보면 현재 65세 이상의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14.7%에서 880만 명이 되는데, 이게 이제 뭐 17%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변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현상은 이제 경북하고 또 대도시권인 수도권하고도 틀리고, 또 직업 간에도 엄청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앞으로 2060년이나 70년의 경우에 보면 오히려 평균 연령이 여성이 5년에서 7년 동안 더 오래 사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미래 시점에서도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조망을 해보면서 아마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 대안을 주로 이제 제도적으로 혹은 그런 측면에서 제시를 했었는데, 교육 훈련이라든가 산업의 어떤 그 발전이라든가 그리고 그 격차 요인에 대한 중요한 결정 요인별로 개선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다음 연구나 논문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잘 모르지만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가 많으신 우리 박은미 박사님께서 이해를 많이 하셔가지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우정욱 그 박사님이 자치분권과 인적자원 개발. 이게 자치분권이라는 것 자체가 뭐 제도적인 것도 있고 뭐 그 비제도적인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치분권이 실현되는 것이 무엇인가 봤을 때 지역 차원에서는 역시 입법권도 많이 주고 재정 역량도 많이 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사회적인 분위기도 조성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 그 지방자치 역량, 시민의 어떤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지방화 과정에서 자치분권에 큰 영향을 했던 분들이 과거 시민사회단체의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민사회단체 그러한 능력을 보면 몇 가지가 문제점이 있었어요. 첫째가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전문성보다는 주장성을 강하게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의 그러한 그 시민사회단체의 그 순수성이 오히려 없어지고 다시 그 정치 집단화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자치 역량의 강화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시민의 어떤 영역을 강화한다는 단체가 오히려 정치적 이익 집단화의 경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전도 했지만 오히려 퇴행했던 것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한 두 번째 측면은 지도자의 또 문제가 있어요. 과연 지도자라는 것이 누군가, 하향식 지도자냐 상향식 지도자냐 했을 때 상향식 지도자를 선호하지만 그러나 주민들의 역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 과정에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큰 악이 되었던 것이 갈등관리 측면입니다. 그 지방자치단체마다 갈등관리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뭐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구단이나 혹은 또 이런 그 시단위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등 관리 문제를 어떻게 그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인적 자원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겠고, 세 번째가 이 전문성입니다. 우리가 전문성을 보면 제가 이제 그 광주에 있으면서 도시철도에 대해서 뭐 한 20년, 30년 정도 연구를 해오고 책도 많이 썼지만은 저도 연구하는데 아직도 도시철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사회간접자본도 그렇고. 그런데 그 신문 스크랩 해가지고서는 막 주장만 많이 하고 또 전공이 아닌 교수들이 시류에 따라서 막 토론하고 발표하면서 이런 그 전문성이 결여된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치대학의 많은 학생들을 가지고 이런 연구를 하고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인적 자원 개발과 잔치분권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그 관계를 하기 위해서 자치 역량을 어떻게 이렇게 부양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 요인들에 관한 통계적 분석들이 좀 더 있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그 처음부터 연구의 목적이나 개념 정립, 문제 의식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조작적 변수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앞으로 우 박사님의 논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정혜 박사님과 또 저도 사유자지만 토론자로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 박은미 박사님하고 우정욱 박사님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먼저 박은미 박사님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먼저 문정혜 박사님 토론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정확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확한 얘기입니다. 네, 퍼센트가 왜 이제 더 증가되고 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반드시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실은 제가 20년간 데이터를 보면서 몇 분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20년간의 데이터를 두고는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10년씩 끊었잖아요. 데이터를 10년씩 끊었더니 10년씩 끊지 말고 이제 시계열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에 이제 조언을 한 분한테 또 받긴 했는데 이게 데이터 그 분량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과연 또 그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미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0년씩이라는 이제 기준점을 끊어가지고 데이터를 제시를 하였는데 사실은 이제 보면서도 전체적인 데이터가 제가 오늘 여기에는 시간과 좀 오래 하긴 했는데 시간과 지면에 어떤 영향도 있기 때문에 다 신기에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몇 가지만 이렇게 뽑고 왔는데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다 분석한 결론적인 얘기는 결국은 다 감소하는 게 맞거든요. 이제 98년보다 2018년의 기준에 봤을 때는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 문 박사님 말씀대로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말씀대로 회귀 분석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회귀 분석은 결과를 내놨는데 이래 보니까 결국은 이제 경북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라이팅은 아직 덜 끝났는데 보니까 이제 데이터에서 지역의 특성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특히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농촌 지역을 70% 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농촌의 지역에 따른
이제 의식 수준이라든가 이 부분들이 영향이 많이 미친 것 같아요. 미치고 그리고 또 하나가 기업체 규모가 굉장히 이거는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과 비슷한 얘기인데 기업체 규모에 따라서 굉장히 또 이제 임금 격차 영향이 많고 특히 성별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 종합적인 부분들을 회계 분석을 지금 실시를 해놨고 그에 따라서 마무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말씀한 내용이 이제 8%가 이제 8.2%가 높은 이유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감소하는 원인 자체가 이게 어느 한 분야만 딱 이렇게 하는 제 시트에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좀 전에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그 기업이면 기업, 기업체 규모 그리고 우리가 농촌이면 아까 문 교수님, 문 박사님 말씀대로 농촌과 도시에 따른 차이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그한 거는 이게 농촌하고 도시를 구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를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3개 시가 있는데 10개 시가 있고 13개 군이 있거든요. 근데 10개 시를 도시라고 볼 수가 없고 13개의 군을 농촌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는 농촌으로 잡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시 중심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의 인구 특성 이런 거를 이제 도시로 잡아서 분류해 버리는데 그 분류하는 저희 쪽에 쓰는 그 기준이 이 노동 패널 데이터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데이터라 가지고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그 대신에 제가 이제 제안한 부분들은 여기에서는 기술하진 않았는데 23개 시군 데이터는 나옵니다. 그래서 23개 시군 데이터는 나오는데 읍면동 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용량이 또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별로 이렇게 시군별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묶는 대신에 10개 시와 13개 군을 나누어 가지고 분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가중치를 둬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제시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작업을 다시 해서. 그 부분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작업이 걸릴 것 같고 다른 부분들은 제가 이제 원인이라든가 요인에 대한 이제 분석은 이 부분은 회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조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2%가 낮은 이유를 심증은 가는데 이게 객관적인 팩트한 사실을 데이터를 제시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정리를 좀 덜 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랬는데 심증은 뭐가 가냐 하면은 경북 지역이 타 지역보다의 어떤 보수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 이유를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데이터에서 제시한 중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아닌데 17개 시도마다 성평등 지수를 이렇게 제시하거든요. 매년. 성평등이 이제 얼만큼 잘 이렇게 격차가 완화되었냐 하는 거를 매년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제시를 하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3개 분야에 우리가 보면 8개 영역에 따른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가 이제 공식적인 지표거든요. 그 지표 중에 보면은 가족 분야 지표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만족도가. 근데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얘기지만은 16개 시도에서 성평등 지수가 매년 최하위예요. 최하위인데 이상하게 가족관계 만족도는 최상인 거예요. 부부 이제 관계 만족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거기에 경제활동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낮은데도 가족관계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른 타시도보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연구자한테 질문을 했더니 답을 나오기가 어려웠었고 또 저희가 지금 예측하는 거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보수적인 어떤 역량이 수능적인 어떤 태도와 굉장히 연계가 있지 않겠냐. 이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은 그에 따라서 수용하려는 그런 태도. 이 부분이 조금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북 지역의 성별이나 이렇게 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환경이 주어지면 그에 따라서 따라가려는 여성들이 특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심리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냐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보수성이라는 그런 용어와 연계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타시도보다는 조금 이제 그 임금 격차 비율이 조금 낮다는 생각, 조금 격차가 좀 더 심하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감소 원인은 이제 농촌 지역의 어떤 특성들이 조금 변화면에 따라 가지고 그에 따라서 감소 요인들이 조금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 연령에 따라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농촌 지역에 이제 고령화가 굉장히 많이 또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또 환경이 좀 많이 달라진 것도 있고 또 6차 산업이 또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회계 분석에 이제 요인을 좀 넣어놨는데 이 부분은 이제 논문화 완전히 조금 시켜가지고 이제 또 다른 자리에서 좀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해서 예, 좀 연구로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하고 이제 문 박사님이 말씀한 내용들은 충분히 정말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동의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연구를 그 개인 과제로 해가지고 한 8달 정도 했거든요. 8달 정도 했는데 이 8달을 하면서 두 분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계속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은 사실이었는데 여기에 있는 격차의 원인 요인 여기에서는 차이 분석만 했거든요. 사실 차이 실태인 거죠. 차이 실태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제 회계 분석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다른 쪽에 이제 그 부분을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연계시켜가지고 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우정욱 박사님 혹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두 분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의식이 사실 저희들의 문제의식입니다. 지금까지 자치분권을 이야기해온 사람들의 어떤 시민단체의 뭐 대표성, 주장성, 그 다음에 정치 집단화, 지도자의 문제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적 자원을 개발해서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가 뜻이 맞는 지방 정부가 재정을 출연해서 저희가 지금 이 자치분권 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저희가 재정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게 과연 얼마만큼 효과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 거였고 우리 문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얼마만큼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이 혈세를 투입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효과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문제 주신 말씀 좀 더 방법론을 더 고민하고 더 연구를 해가지고 과연 이게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건지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그 토요일 날 섹션 2분과 오늘 그 분과는 이제 지역경제개발과 인적자본이었습니다. 오늘 그 두 분의 발표자 또 한 분의 토론자 계시고 오늘 특별히 박은미 박사님 그리고 우정욱 박사님 좋은 주제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문정희 박사님 또 주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읽고 오셔서 또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마 그 지역경제 개발을 발전시키는 것은 인적자원의 개발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앞으로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서 지역이 더욱더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섹션 2분과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캡처한 화면은 그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념으로 이렇게 하나씩 보관해 주시고 아마 코로나19가 언제 끝날 것인가 보면은 앞으로 미국의 감염병 연구소장인 카우치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3, 4년은 있을 것이다. 빌 게이츠는 수백만 명이 죽고 2022년 이후에 안정화될 것이다. 그리고 정은경 본부장은 2021년에도 추석과 구정의 올해와 똑같을 것이다. 그리고 영국의 구글단체 옥스팜에서도 2021년 2년까지 같이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감염병 전문가들도 앞으로 2, 3년간 다 같이 간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코로나19가 인류와 영원히 같이 하고 계절적인 풍토병으로서 토착화 병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민족이 코로나19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40에서 60%가 집단 면역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4년 이상의 소요가 되고 또 인류 역사상 질병이 정복이 된 것은 천연도였습니다.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200년이 걸렸습니다. 오늘날 결론적으로 보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얘기하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없는 것이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인류가 갈 것 같고 중앙일보에서 2020년 9월 말에 그 내가 신디케이트 신드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기후 변화 그리고 전염병 창궐 그리고 플라스틱 요소 또 쓰레기 대란 때문에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라는 진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 귀한 토론자 발표자분들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직장과 앞날의 가정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박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모든 분한테 꽃다발을 선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네.